아버지의 장례식은 요란했지만 사실은 그만큼 공허했다. 화려한 조화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이어 조문을 왔지만 그 누구도 관 속에 누운 아버지의 진짜 얼굴을 알지 못했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아버지는 내게 언제나 거대한 산이자 때로는 숨통을 조여오는 족쇄였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며 그분이 휘두르던 독단적인 방식은 나를 늘 정직함이라는 울타리 안에 가두었고 나는 그 울타리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숨죽여 자라야 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는 아버지가 쓰시던 집무실 문을 열었다. 묵직한 나무 문을 열자 그동안 아버지가 피워대던 독한 시가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인 특유의 향이 코를 찔렀다. 텅 빈 공간에 들어서자 서늘한 냉기가 느껴졌다.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던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펀대는 여전히 잉크가 마른 채로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이곳에서 무엇을 지키려 그토록 애썼을까? 아니, 무엇을 숨기고 싶어 하셨던 걸까?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책상 서랍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의 기록들이 엉망으로 섞여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정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책상 가장 깊숙한 곳, 잠금 장치가 되어 있던 철제 서랍 속에서 낡은 검은색 수첩 하나가 발견되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 겉표지는 여기저기 해져 있었지만 속지에 적힌 필체는 내가 알던 아버지의 그 강하고 단호한 필체 그대로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다. 그곳에는 회사 자금의 흐름과 전혀 관계없는 아주 사적인 지출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비자금이자 은밀하게 이루어진 부정한 거래들의 기록이었다. 날짜를 하나하나 훑어내려가던 나의 시선이 특정 지점에서 멈췄다. 내가 대학교에 갓 입학했던 그해의 기록들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늘 정직하게 실력으로 증명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도서관에서 밤을 지새웠고 교수님의 눈치를 보며 쉼없이 공부했다. 하지만 수첩에 적힌 날짜와 금액은 나의 그 치열했던 노력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 선명했다. 부정 입학 혹은 학점 조작 같은 단어는 없었다. 그 대신 입금된 날짜와 함께 교육부 특사라는 짧고도 간결한 문구만이 적혀 있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수첩에 적힌 계좌번호와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인터넷 뱅킹 조회를 시도했다. 과거의 기록까지 추적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남긴 철저한 기록 덕분에 조회는 의외로 간편했다. 화면 속에서 숫자들이 하나둘 맞춰질 때마다 나의 희망은 조각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조회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에 뜬 이름은 나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그 계좌의 주인은 내가 1학년 때 누구보다 엄격하다고 소문이 나 있던 교육부의 고위 간부였다. 그리고 입금이 이루어진 날짜는 내가 그 간부의 과목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고득점을 받아 학과 수석을 차지했던 바로 그 시험의 당일이었다. 아버지는 나를 위해, 아니, 아버지라는 이름의 뒤틀린 욕망을 위해 내 정직한 노력의 대가조차 가짜로 만들어버린 것이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내가 쏟았던 그 모든 땀과 눈물이 결국 아버지의 검은 돈으로 산 결과물이었다니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살았던 걸까? 수첩을 쥔 손에서 힘이 빠지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진실을 마주한 순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이제는 나를 삼키려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집무실은 여전히 그분의 냄새가 밴 듯 무거웠다. 낡은 가죽 냄새와 오래된 종이, 그리고 희미한 시가 향.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전원을 켰다. 아버지는 생전에 철저하셨다. 회사의 모든 자금 흐름은 최고 보안 등급으로 잠겨 있었고 나조차도 접근할 수 없는 금기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지난밤 손에 넣은 그 낡은 수첩에 적힌 날짜와 금액은 내가 명문대 입학 통지서를 받았던 그해의 기록과 기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 혼잣말이 서늘하게 방 안을 맴돌았다. 나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아버지의 생일, 나의 생일, 그리고 회사가 설립된 날짜를 조합해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오류입니다. 모니터에 붉은 글자가 뜰 때마다 심장이 덜컥거렸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아버지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릇된 방향으로 흐르는 사람이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궤도 위에 나를 올려두기 위해 그는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아니, 이미 그것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이사회 임원들이었다. 최근 며칠간 그들은 나를 제외한 채 지하 회의실에서 긴밀한 비공개 회의를 계속하고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웅성거림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면 기가 막히게 대화를 멈추고는 예의 바르지만 차가운 미소를 짓곤 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나를 향한 인정이 아닌 무언가를 숨겨야 한다는 경계심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내가 모르는 나의 과거 혹은 아버지의 거대한 과오를 공유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다. 마지막 한 번의 기회. 나는 아버지의 습관을 떠올렸다. 그는 효율성보다는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입학, 그 단어를 키보드로 타이핑하며 나는 눈을 감았다. 띠링, 경쾌하지만 잔혹한 효과음과 함께 화면이 전환되었다. 수천 개의 파일이 내 눈앞에 펼쳐졌다. 장학금 명목으로 흘러들어간 거액의 자금, 교육재단과의 수상한 커넥션. 내가 실력으로 들어갔다고 믿었던 그 대학은 사실 아버지의 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체였던 것이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내 인생의 자랑이었던 학위가 사실은 아버지가 사들인 상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마주하자 바닥이 꺼지는 것 같은 현기증이 일었다. 그때였다. 반쯤 열린 방문 너머로 아버지의 전속 변호사였던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려 들어왔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 중인 듯 했다. 예,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워낙 철저히 입막음을 해두셔서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네, 아무렴요. 그 애가 지금 이 회사를 물려받았다고 해서 알게 될 리가 없죠. 나는 숨을 죽이고 문 뒤로 몸을 밀착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의 내용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만약이라도 그 수첩이라도 발견하게 된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겁니다. 사실 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한 번 퇴학을 당했었다는 사실조차 본인은 꿈에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아버지의 집무실을 정리하던 그날 내 손에 들려있던 낡은 수첩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시한폭탄이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그 수첩에는 내가 대학에 입학하던 시기 석연치 않은 명목으로 빠져나간 거액의 자금 흐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아버지의 생전 법률 자문을 맡았던 김 변호사를 불렀다. 김 변호사님, 이 서류들에 적힌 자금의 용처가 궁금합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무렵 왜 우리 회사 자금이 외부 재단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흘러들어갔죠?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사무실 바닥을 길게 가로질렀다. 김 변호사는 익숙한 듯 안경을 고쳤으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그는 마치 준비된 각본을 읽듯 차분하고도 막연한 대답을 내놓았다. 회장님께서는 본래 자선사업에 뜻이 깊으셨습니다. 당시 인재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학 관련 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하셨던 것뿐입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겪는 흔한 오해이니 본업에만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명쾌하지 않았다. 기부라는 단어가 주는 안도감보다 그 단어를 말할 때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는 사실이 내 신경을 긁었다. 나는 더 이상 그에게 캐물을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였고 아버지가 구축해놓은 견고한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었으니까. 나는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그를 돌려보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정직하게 살고 싶었던 내 다짐이 어쩌면 시작부터 오염된 토대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나는 책상 아래 숨겨두었던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연락이 끊긴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대학 동기 민재의 번호를 찾았다. 민재는 당시 학사관리팀에서 근로장학생으로 일하며 학교 내부 사정에 밝았던 친구였다.
손가락이 떨려 키보드를 몇 번이나 잘못 눌렀다. 민재야, 잘 지내니? 다름이 아니라 그 시절 내 학사 기록에 대해 확인할 게 있어서 연락했어. 혹시 내가 입학하던 해에 기억나는 일이 있어?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초조함이 극에 달했다. 1분, 10분, 1시간이 마치 며칠처럼 느껴졌다. 회의실에서는 여전히 임원들이 내 뒷조사를 하듯 은밀한 회의를 이어가고 있었고, 나는 그들로부터 고립된 채 과거의 진실과 마주해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재였다. 너 정말 기억 안 나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민재의 짧은 메시지 뒤로 파일 하나가 전송되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낡고 바랜 스캔본이었다. 제목은 학적 변동사항 확인서. 문서 상단에는 내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 그 옆에는 유기정학이라는 붉은 글씨가 비정상적일 정도로 진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내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가 학교 측과 주고받은 은밀한 공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내가 합격 통지서를 받고 설레어 했던 그해, 나는 사실 입학조차 불가능했던 상태였다. 오래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서류 봉투는 묵직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어제 연락이 닿았던 대학 동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너 그때 사건 기억 안 나? 징계위원회 열리고 퇴학까지 거론됐었잖아. 그런데 며칠 뒤에 갑자기 조용해졌지. 네, 아버지가 학교 기부금 명목으로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어. 그 말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꽂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쏟아냈다. 그 안에는 영수증 몇 장과 학교 측과 오간 공문들이 섞여 있었다. 숫자들을 하나하나 짚어내려가던 내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다. 내가 입학금인 줄 알았던 그 막대한 자금은 실상 내 대학 진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그것은 내 치기 어린 잘못으로 발생했던 그 끔찍한 학교 폭력 사건을 덮기 위한 입막음용 비용이었다. 징계위원회 명단, 피해 학생과의 합의서, 그리고 내 생활기록부에서 비행기록을 삭제하는 대가로 건네진 검은 돈. 아버지는 내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 나의 도덕적 과오를 돈으로 지지겨버린 것이었다. 숨이 턱 막혔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명문대 졸업장과 우등상, 그리고 지금 이 화려한 기업의 후계자라는 타이틀이 모두 썩은 동아줄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니. 아버지에게 나는 자식이었을까? 아니면 당신의 가문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먹여야 하는 결함 있는 부속품이었을까? 아버지는 내 유산까지 손을 댔다. 내가 성인이 되어 물려받아야 할 신탁 자산의 상당 부분을 이 범죄적인 뒷수습에 몰래 끌어다 쓴 흔적이 선명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왜곡된 사랑으로 내 인생을 구원했다고 믿었겠지만 실상은 나를 평생 갚을 수 없는 도덕적 빚의 늪에 빠뜨려 놓은 것이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감정이 끌어올랐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책상 위의 자료들을 흩뜨렸다. 아버지는 정말 어디까지 내 인생을 조종하려 했던 걸까? 봉투 바닥에 마지막으로 남은 낡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단순히 학교 측과 오간 공문이 아니었다. 빳빳한 종이 위에 찍힌 도장과 낯선 인장을 보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것은 금융권 정식 대출이 아니었다. 기업의 회계장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지하 세계의 자금줄이라 불리는 악명 높은 사채업자와의 채무계약서였다. 아버지는 나의 허물을 덮기 위해 차마 은행에서 빌릴 수 없었던 그 엄청난 돈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빌려왔던 것이다. 계약서 하단에 적힌 조항들을 읽어 내려갈수록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다. 기한 내 미상환 시 대상 기업의 경영권 및 자산 일체를 담보로 귀속한다. 이 계약은 단순히 과거의 일을 처리하기 위한 일회성 서류가 아니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위협하는 올가미가 되어 있었다. 현재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이유, 모를 경영 불안과 이사회의 기묘한 침묵, 그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나는 단순히 아버지의 과거를 파헤치던 중이었는데 알고 보니 지금 당장 우리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포식자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계약서가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나의 사회적 생명은 물론이고 우리가 쌓아올린 이 모든 것은 단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것이 분명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쥐고 굳어버렸다. 과연 나는 이 거대한 덫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는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빌딩 숲은 차갑고도 정교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한 그 낡은 노트, 그리고 그 안에 적힌 숫자들은 내 인생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명문대 졸업장, 남들의 부러움을 샀던 그 화려한 시절이 사실은 아버지의 검은 돈으로 빚어낸 거대한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나는 극심한 구토감에 시달려야 했다. 나는 정직하게 살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딛고 있는 이 거대한 기업의 토양 자체가 썩은 뿌리 위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자존심과 현실적인 권리 사이에서 나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저지른 죄악, 그리고 그 대가로 내가 치러야 할 삶의 무게. 이 모든 진실을 묻어두고 회사의 주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파괴하며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것인가?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결론을 내렸다. 내 앞에 놓인 거대한 거짓말의 시작점, 그리고 현재 재무부를 쥐락펴락하며 나를 후계자 수업이라는 명목하에 꼭두각시로 만들려 하는 작은 아버지. 박전무를 직접 대면하기로 했다. 재무팀 사무실의 문을 열자 박전무는 특유의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맞이했다. 그는 항상 그랬다. 내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엄격하게 나를 몰아붙일 때마다 뒤에서 나를 다독여주던 유일한 어른이었다. 우리 조카, 여기까지 웬일인가? 경영 수업은 좀 어떤가? 어렵지 않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눈빛 뒤에 숨겨진 서늘함을 나는 이제야 읽어낼 수 있었다. 나는 품 안에서 아버지가 남긴 노트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다. 나는 최대한 담담한 척하며 그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전무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많은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해하기 힘든 기록들이 너무 많아서요. 재무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노트를 내밀지 않았다. 대신 내가 발견한 특수 목적 비용에 대해 물었다. 그가 내 입학 당시의 비리를 알고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그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묘하게 뒤틀렸다.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차 마시는 잔을 내려놓고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나를 빤히 응시했다. 자네, 정말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알았다고 생각하나? 자네가 그토록 숭배하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네를 이 회사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까지 버렸는지 궁금하지 않나? 그는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사무실 안에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내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내가 알던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까지가 진짜였을까? 그가 나를 향해 내민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팽팽하게 당겨진 긴장감 속에서 박전무는 천천히 안경을 벗어닦으며 나를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말투는 이전보다 훨씬 날카로워져 있었다. 자네, 이제야 좀 똑똑해지는군. 하지만 너무 늦었어. 그는 서류 봉투를 책상 끝으로 밀어넣으며 차갑게 웃었다. 자네는 정말로 자네가 이 회사의 유일한 그리고 합법적인 상속자라고 생각하나? 가서 직접 확인해보게.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나에게만 따로 건네준 그 유언장 보충본을 말이야. 숙부와의 대치 이후 내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가 내민 서류 뭉치 속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마지막 편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겉봉투에는 나의 아들에게 그리고 당신에게라는 기묘한 수신인이 적혀 있었다. 숨을 헐떡이며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다. 봉투 안에는 단순히 반성문이나 해명이 적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내가 평생을 부정하고 싶었던 나의 성공이라는 껍데기를 지탱하고 있던 추악한 설계도가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다. 내가 기업을 이끌 만한 그릇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 그보다 더 잔혹하게도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아버지는 유언장 보충 서류를 통해 그간 회사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상세히 고백하고 있었다. 내가 대학 시절 저질렀던 그 치명적인 실수, 그것을 덮기 위해 들어간 막대한 비용은 단순히 나의 과오를 씻어내는 정도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내가 회사 경영권이라는 보호막 안에서 평생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나의 주변 인물들을 매수하고 가짜 성과를 조작하며 나를 능력 있는 후계자로 보이게 하기 위한 거대한 무대 장치를 마련해 두셨던 것이다. 나는 그 글자들을 읽어내려가며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은 신기루였나. 내가 내렸던 수많은 결정들, 이 사회에서 인정받았던 나의 판단들, 심지어는 회사를 성장시켰다고 자부했던 프로젝트들조차 모두 아버지의 치밀한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인형극에 불과했다.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다. 나를 세상의 풍파로부터 완벽하게 격리해 가두어 버린 거대한 감옥을 지어준 셈이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진실은 마지막 페이지에서 드러났다. 이 모든 비극의 설계를 강요하고 아버지에게 끊임없이 아들을 실패하게 만들지 말라며 압박을 가했던 진정한 배우는 따로 있었다. 바로 나의 어머니였다. 아버지가 작성한 기록에는 어머니의 서늘한 목소리가 행간마다 스며들어 있었다. 그 아이가 평범한 인간으로 살게 두는 것보다 차라리 괴물이 되어서라도 이 자리를 지키게 하는 게 우리 가문의 유일한 길이에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방패 삼아 나를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그저 어머니의 뜻을 거역하지 못한 하수인이었을 뿐, 이 기괴한 연극의 연출자는 바로 나를 끔찍이도 아낀다던 어머니였다. 사무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썩은 내 나는 쓰레기통과 다를 바 없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결국 나의 자존감을 완전히 짓밟고 나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게 만드는 족쇄였다. 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직하게 살고 싶었던 나의 소망은 처음부터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던 것인가?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집무실의 문이 예고도 없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어머니였다. 그녀는 마치 이 상황을 전부 알고 있었다는 듯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걸어 들어왔다. 어머니는 내 손에 들린 서류들을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 앞에 책상 위에 거칠게 던졌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흩어진 종이들, 그 위에는 나의 대학 시절, 내가 저질렀던 죄악을 덮기 위해 조작되었던 모든 기록과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꿰뚫어 보며 마치 뱀이 먹잇감을 노리듯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이제 선택해. 그 잘난 정직함을 택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릴래? 아니면 이 더러운 손으로 기꺼이 이 왕관을 쓰고 죽을 때까지 이 가문의 주인으로 남을래? 회의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이사회 테이블을 가득 채운 이사들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피부를 파고들었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비밀 장부와 내가 대학 시절 저질렀던 과오를 덮기 위해 지불된 검은 돈의 내역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었다. 이 가짜 성공 위에 세워진 왕관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내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더 이상 속일 수 없습니다. 제가 입학했던 과정부터 졸업까지 모든 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만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오늘부로 사임하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진실을 말하면 그들도 나를 이해해주고 이 부끄러운 연극을 끝낼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나의 오판이었다. 이사들 사이에서 짧은 비웃음이 새어나왔다. 그들은 마치 미친 사람을 구경하는 듯한 싸늘한 눈빛으로 나를 응시했다. 그때 침묵을 깨고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안쓰러운 듯 어깨를 감싸쥐었다. 하지만 그 손길은 마치 나를 올가미로 올가매는 뱀처럼 느껴졌다. 우리 아들, 아직 아버지의 죽음에서 벗어나질 못했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며 이렇게까지 자신을 깎아내리는 거니.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이사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그들은 내가 사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어 판단력을 상실한 것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이사장님,
아무래도 대표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선대 회장님이 돌아가신 후 지속적으로 환각과 망상 증세를 보이셨던 건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이사 하나가 혀를 차며 말을 이었다. 나는 분노로 몸을 떨며 그들을 쏘아붙였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 증거들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하지만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유지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바지 사장을 계속해서 조종하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눈물까지 훔치며 연기를 이어갔다. 그녀의 눈빛에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따스함은 조금도 없었다. 오로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나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냉혹한 계산만이 서려 있었다. 다 너를 위한 거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 잠시 쉬게 해주는 게 맞는 거겠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서 말이야. 어머니의 손짓에 비서실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것은 정식 정신과 전문의의 직인이 찍힌 의료 진단서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펼쳐보았다. 그곳에는 내가 심각한 편집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위험한 상태라는 허위 사실이 가득 적혀 있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유감스럽게도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대표님의 직무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외부와 단절된 곳에서 치료에 전념해야 할 거야. 우리 회사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걸 이해해 주렴. 어머니가 차갑게 웃으며 뒤로 물러섰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폐쇄 공포감을 느꼈다. 그들은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자유마저 철창 안에 가두려 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괴물 같은 가족이 만들어 놓은 감옥 속에서 나는 비명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내가 정직해지려 했던 노력이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끄는 올가미가 되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다. 이사들은 냉정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저들이 내미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나의 삶을 완전히 매장하기 위한 사형 선고였다. 나는 이제 정말로 이 모든 진실과 함께 이대로 무너져 내려야 하는 것일까? 문 밖에서는 건장한 경호원들이 들어올 채비를 하고 있었다. 나의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다 못해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나를 향해 꽂히고 있었다. 어머니의 서늘한 시선,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이사들의 조소, 그리고 나를 향해 쏟아지는 불신과 경멸. 그 모든 것이 예견된 미래였음에도 막상 단상 위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서니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다. 나는 주머니 속에 든 USB를 꽉 쥐었다. 이 작은 금속 조각에 우리 아버지의 평생, 아니 내 인생 전체가 담겨 있었다. 지금부터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 제가 발견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하지만 심장 소리는 귓가를 울릴 정도로 크게 요동쳤다. 나는 준비한 자료들을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아버지의 검은 자금 흐름, 대학교 시절 나의 퇴학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동원된 불법 로비, 그리고 나라는 인간을 완성품으로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조작된 모든 기록들이 낱낱이 공개되었다. 회의실 안에서 웅성거림이 거세졌다. 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 것이 보였다. 여러분은 제가 이 회사의 유능한 후계자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저 아버지가 만든 거대한 가짜 연극의 주인공이었을 뿐입니다. 실력도 자질도 없는 저를 이 자리에 앉히기 위해 그분은 범죄를 저질렀고 어머니는 그 방식을 강요했습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이 모든 추악한 과거를 덮고 저를 허수아비로 세워 회사를 이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 회사가 가진 거짓된 신화를 무너뜨리시겠습니까? 내 말은 폭탄 선언과 같았다. 내심 기대했다. 적어도 누군가는 나의 정직함에 고개를 숙이거나 최소한 이 상황의 무게를 느껴주길 바랐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비웃음이었다.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비정한 눈으로 쏘아보았다. 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아버지의 죽음이 너를 얼마나 나약하게 만들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가 똑똑히 목격했구나. 너는 오늘부로 후계자 자격은 물론 회사와의 모든 관계를 박탈당할 것이다.
어머니의 일방적인 선고에 이사들이 동조하듯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나는 허탈했다. 정의를 외치는 것이 이토록 공허한 일인가 싶어 무릎에 힘이 풀리려는 찰나였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서 묵묵히 앉아있던 아버지를 가장 증오하던 숙적이자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경쟁사인 태강그룹의 박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자네가 지금 밝힌 건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거든. 박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그가 꺼낸 사진 한 장과 서류들을 본 순간 회의실은 숨이 멎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어머니의 얼굴이 공포로 하얗게 질렸고 이사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사진은 아버지가 생전에 저지른 또 다른 훨씬 더 치명적인 비밀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 손에서 떨어뜨린 USB가 바닥을 구르며 경쾌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파장이 내 세계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하지만 내 삶을 근본부터 뒤흔들 엄청난 폭로였다. 주주총회장의 공기는 마치 거대한 진공 상태에 갇힌 것처럼 무겁고 차가웠다. 내 손에 들린 서류 뭉치는 더 이상 종이 다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집안을 지탱해온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파괴의 도구이자 동시에 나라는 인간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겨버리는 해방의 증거였다.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나를 향한 경멸과 당혹감이 뒤섞인 시선들이 화살처럼 쏟아졌다. 어머니의 창백하게 질린 얼굴, 그리고 나를 향해 낮게 읊조리던 친척들의 비난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마음은 평온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거짓된 성체 안에서 숨막히게 살아가던 유령 같은 나날들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고 있었다. 나는 연단 위에 서서 천천히 마이크를 조정했다. 목소리가 떨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바닥까지 가라앉은 채 단단했다. 이 모든 게 사실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터져나오자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군가는 고함을 질렀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다급하게 연락을 취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 무능함이 아니었다. 그들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정상적인 성공이라는 신화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였다. 나는 서류를 바닥에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높디 높은 회장 집무실에서 내려다보던 도시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내려다보지 않는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땅 위에 두 발을 온전히 딛고 서 있다는 감각을 느꼈다. 주식시장에서의 폭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우리 회사의 이름 옆에 붙을 수많은 조롱 섞인 기사들과 나를 향해 쏟아질 비난의 화살들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거짓 위에 쌓아올린 권력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나를 보호한다고 믿었겠지만 실상은 나를 평생 실패가 두려운 병든 아이로 박제해 놓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사라졌다. 화려한 직함도, 사람들의 존경 어린 눈빛도,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지탱해주던 안일한 확신조차도 나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이제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시작해야만 한다. 어머니는 나를 보며 울부짖었다. 너는 다 잃었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뭘 한 건지 알기나 해? 나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눈 속에 담긴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 자신의 투자가 실패했다는 사실에 대한 광기 어린 분노였다.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려 회의장을 걸어 나왔다. 뒤에서 들려오는 욕설과 탄식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었다. 건물을 빠져나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걷기 시작했다. 주머니 속에 남은 건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명함도, 회사 법인카드도, 그럴듯한 타이틀도 사라진 세상. 서울의 빌딩 숲은 여전히 차갑고 무정하게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서 신호를 기다렸다. 문득 대학 시절 도서관 구석에서 이름 모를 전공 서적을 붙들고 쩔쩔매던, 하지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답을 찾으려 애썼던 아주 짧았던 순간의 내가 떠올랐다. 그때의 나는 순수하게 무지했고 그래서 더 치열하게 고민했다. 아버지가 덮어버린 그 정직했던 시절의 파편들이 가슴을 찔렀다. 사람들은 나를 보며 수군거릴 것이다. 저 몰락한 재벌 3세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나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당장 내일 먹을 밥과 거처를 고민해야 하는 지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이제 내 앞에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막막함이야말로 내가 평생 갈구해온 자유의 냄새였다. 나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저 멀리 보이는 골목길 끝 가로등 하나가 외롭게 켜져 있었다. 나는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 손에 쥐어진 것은 허울뿐인 학위와 타인의 눈물로 얼룩진 과거의 잔재뿐이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내가 한순간에 진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아버지가 설계한 그 완벽한 가짜 인생의 그늘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길게 드리워져 있다. 낡은 대학 시절의 기억은 나를 구원해줄 희망일까? 아니면 평생 나를 따라다니며 비웃을 유령일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의지로 내일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이 선택이 내 인생을 구원할 마지막 도박이 될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지는 오로지 나의 남은 생이 증명해야 할 숙제였다. 모든 것이 끝난 자리에서 나는 비로소 시작하고 있었다.